살면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남처럼 멀어진 것 같다가도 완전히 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관계. 반가운 이름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부터 무거워지는 사람.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어릴 때는 분명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쳤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길 것도 없었고 너무 익숙해서 굳이 설명할 것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어색해지는 사람도 형제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닌데 선뜻 연락은 못하겠고 정이 없는 건 아닌데 가까이 가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관계. 그래서 형제는 때로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가장 먼 사람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친구와는 몇 년 만에 만나도 반갑게 웃을 수 있는데 형제에게는 안부 한마디 건네는 일조차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심함은 넘길 수 있는데 형제의 짧은 말 한마디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 앞에서 오히려 더 작아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복잡해지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시작부터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그리고 사람의 속마음을 이렇게 깊이 풀어내는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속내 읽는 심리학을 구독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 앞에서만 유독 작아지고 아픈지 그 복잡한 마음의 구조를 이 채널에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관계가 어려운 이유를 사람들은 흔히 바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가운 거리감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연락을 못하는 것과 이상하게 연락할 마음 자체가 잘 생기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이에는 단순한 시간 부족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애들은 익숙한 존재를 안전한 존재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접촉이 끊기면 바로 그 익숙했던 사람조차 묘하게 낯선 존재로 다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웠던 시간은 분명히 남아있는데 현재의 접촉은 사라져버리니 편안함 대신 어색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 위로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가장 철없던 시절, 가장 서러웠던 시절, 가장 인정받고 싶었던 시절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 형제 앞에서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내가 먼저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릴 때 형제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비슷한 규칙을 배우고 같은 집안의 공기를 마시며 자랍니다. 물론 성격은 달라도 그래도 같은 세계 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그 울타리가 사라집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혼자 살고 누군가는 자녀를 키우고 누군가는 아직 자기 삶을 버티는데도 벅찹니다. 사는 지역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하루를 버티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형제는 같은 출발선에 선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단순한 다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성공은 친구의 성공과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잘 되면 편하게 축하할 수 있는데 형제가 잘 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의 어려움도 단순히 안타깝기만 하지 않습니다. 괜히 나까지 불편해지고 미안함과 안도감과 거리감이 묘하게 뒤섞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때 같은 집안에서 은근히 비교되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인정받았는지, 누가 더 기대를 받았는지, 누가 더 잘 풀렸는지 그런 감각이 드러나지 않게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뒤 경제적 격차나 사회적 위치의 차이는 형제 관계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형제의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냉장고 문 하나 열기도 조심스럽고 소파에 몸을 기대는 것조차 망설여집니다. 몸은 가족의 공간에 와 있는데 마음은 이미 타인의 공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한쪽은 괜히 말을 고르게 되고 다른 한쪽은 자격지심 때문에 스스로 몸이 굳습니다. 그렇게 관계에는 서서히 몸나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가 생기면 형제 관계는 더 쉽게 뒤로 밀립니다. 사람은 무한한 관계를 같은 온도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많은 정서적 에너지는 지금 내 삶을 직접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쓰이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생계, 건강, 일, 당장 해결해야 하는 현실들이 앞자리를 차지하면 형제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버틸 에너지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런데 형제는 이 현실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서운합니다. 나는 아직 너를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너는 이미 나를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놓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제 사이의 거리는 현재의 바쁨만으로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 바닥에는 아주 오래된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불균형입니다. 부모는 같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은 결코 똑같이 사랑받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기대받고, 누군가는 더 많이 혼나고, 누군가는 더 쉽게 용서받고, 누군가는 늘 양보해야 했다고 느낍니다. 어른 눈에는 사소해 보였던 차이가 아이의 마음에는 아주 선명한 낙인처럼 남습니다. 특히 오래 남는 것은 대놓고 드러난 차별보다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편애입니다. 왜 형은 실수해도 이해받았는데 나는 더 크게 혼나야 했는지, 왜 동생은 늘 어려서 봐주면서 나는 항상 참아야 했는지, 왜 어떤 아이는 기대의 중심에 있었고 어떤 아이는 늘 배려의 바깥에 있었는지, 이런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 더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그냥 서운했던 일이 나중에는 차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감정의 회로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형이 바빠서 연락을 못 한 것일 수도 있고, 동생이 정신없어 깜빡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던 사람이라는 감각이 남아있으면 단순한 침묵도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역시 나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의 작은 무심함은 다른 사람의 무심함보다 훨씬 더 크게 아프고 오래갑니다. 이렇게 되면 형제의 대화는 오늘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린 시절 내내 쌓여온 서운함이 뒤에서 함께 말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 싸움은 이상할 정도로 격해집니다. 논점은 작아 보여도 감정은 쉽게 폭발합니다. 지금 다투는 대상이 단순히 현재의 형이나 동생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어린 시절 전체와 연결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큰 어른이 아직도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냐고 하지만 정서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사건 그 자체보다 그때 내가 어떤 존재로 느껴졌는가라는 감각으로 오래 남습니다. 나는 덜 사랑받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늘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중요한 순간마다 뒤로 밀리던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형제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자꾸 과거로 끌려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제관계가 유독 피곤한 이유는 형제 앞에서만 되살아나는 옛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정체성을 얻습니다. 누군가는 책임 있는 직장인이 되고, 누군가는 부모가 되고, 누군가는 밖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형제 앞에만 서면 그 모든 현재의 자아가 힘을 잃습니다. 밖에서는 단단한 사람인데, 집안에서는 괜히 작아지고, 평소에는 침착한 사람인데 형제 앞에서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형제가 나를 지금의 나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를 압니다. 늘 혼나던 첫째, 눈치 보던 둘째, 철없던 막내 집안에서 한번 굳어진 역할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 앞에 서면 나는 아직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동생 앞에 서면 아직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도 형제와 마주하는 순간 오래된 자리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이때 사람은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를 느낍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역할로 살고 싶지 않은데 이 관계 안에서는 자꾸 예전의 버전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40이 넘어도 형제 앞에서는 12살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열등감과 경쟁심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이호해서가 아니라 만나고 나면 너무 오래된 나로 돌아간 것 같아서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형제관계가 단순히 서먹한 정도를 넘어 유난히 기운을 빼는 이유입니다. 가족 안에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습니다. 누구도 펼쳐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마음속에 들고 있는 장부입니다. 거기에는 돈만 적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참았는지, 누가 더 오래 부모, 누가 곁을 지켰는지,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지, 누가 더 외로웠는지가 함께 기록됩니다. 문제는 그 장부가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쓰여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형제의 장부에는 희생이 선명하게 적혀 있고 자주 가지 못했던 형제의 장부에는 마름의 사정과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의 기록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장부가 다르다는 사실은 언젠가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간병이나 계산 문제는 단순한 현실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폭발점이 됩니다. 겉으로는 돈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한 시간과 무게를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혼자 견딘 날들을 너는 인정하느냐는 질문이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사람은 손해를 봐서만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치른 대가가 아무 의미 없었던 것처럼 취급될 때 더 깊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형제 갈등은 숫자와 원칙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은 필요하지만 감정의 장부까지 정리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른 형제 관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겨우 유지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단지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형제들을 연결하는 중심축입니다. 생신, 명절, 병원, 집안 행사 같은 일들이 형제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자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모라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사라지면 관계의 진짜 상태가 드러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서로를 찾는가? 아니면 용건이 없으면 완전히 침묵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형제 관계가 예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부모를 잃은 뒤 찾아오는 공허함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그리움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과 나를 자연스럽게 이어줄 존재가 없다는 상실감이 함께 밀려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형제끼리 더 가까워지기보단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서 완충해줄 사람도 없고 직접 서로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덮어두었던 감정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따뜻한 안부보다 실무적인 연락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형제는 가족이라기보다 같은 뿌리를 가진 오래된 타인처럼 느껴집니다. 기억은 많지만 현재를 함께 나누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관계는 반드시 회복해야 할까요? 꼭 예전처럼 가까워져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복원해야 한다는 믿음은 때로 사람을 더 괴롭힙니다. 어떤 형제는 여전히 삶에 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지만 어떤 형제는 가까워질수록 오래된 상처만 반복하게 만드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가족이 아니라 내 삶과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꼭 다정한 친구나 완벽한 가족으로 되돌리려 하지 말고 내 어린 시절을 함께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인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끝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전처럼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집에서 자랐고 우리 집안에 어떤 공기가 흘렀는지를 함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관계의 의미를 완전히 없애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해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감정의 복원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입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는 정말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자존감이 깎이고 대화할 때마다 어린 시절의 수치심이 되살아나고 늘 내가 참아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붙드는 것이 네 덕은 아닙니다. 거리두기는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선택. 티를 나눈 관계보다 내 마음의 안전을 먼저 지키겠다는 결심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여기서 죄책감을 느끼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이 내 삶을 지탱하는 울타리가 되어야지 나를 계속 상처 입히는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건널 수 있는 달이라면 너무 늦기 전 짧은 말 한마디를 올려보면 됩니다. 잘 지내냐는 말, 문득 네 생각이 났다는 말,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오래 굳은 시간을 조금은 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달이라면 그 위에 계속 서서 나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놓아야 할 관계를 놓는 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제의 이름이 있으신가요? 다시 말을 걸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는 멀리서 인정만 하고 지내야 할 사람인지 여러분 마음은 이미 조용히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만 무너질 때는 아주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내 마음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오래된 관계를 다시 걸어보게 만들었다면 속내 읽는 심리학을 구독해주세요. 관계가 왜 어려운지, 왜 어떤 사람 앞에서만 유독 작아지는지, 왜 잊었다고 생각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지를 계속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재라는 이름이 더 이상 여러분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록 앞에서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